자, 우리 111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문제 풀이할 건데요. 우리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0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의외로 1, 2점 차이로 떨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업에서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기라는 것은 판매되기 전이라는 거죠. 수익을 인식하기 전.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매입한 상품 중 선적지 인도 기준에 따라 운송 중인 상품은, 자, 선적하는 곳에서, 출발하는 곳에서 인도하기로 하였다. 즉,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운송 중인 상품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2번, 위탁 판매를 위해 위탁 판매 수탁자를 통한 판매이죠. 자, 수탁자가 보관 중인 상품, 아직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고자산이 아니고 누구의 재고자산입니까?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3번,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자,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잡죠. 이거는 매출원가에는 가산하는 거 맞고요.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4번,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거 맞고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우리 영업 외 비용 처리한다.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좋죠. 영업 외 비용 처리한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의 자본 내역을 바탕으로 자기 주식 100주를 한 주당 8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식은 기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재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의 마이너스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의 증가,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취득하면, 재취득하면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 계정이 되는 건데, 얘를 다시 뭐 했어요? 매각한 거죠. 처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장부 금액 확인하셔야 되고, 장부에 지금 자기 주식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얘를 지금 한 주당 얼마에? 8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자, 자기 주식 차변에 있던 자본의 감소, 자기 주식이 다시 대변으로 오면서 없어지고, 차변에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이 얼마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800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원래는 300만 원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 먼저 상계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먼저 잔액을 상계 처리 100만 원 해주고 나머지 200이 뭐가 됩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니까요. 답은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죠.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뭐가 있죠? 또 우리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같이 짝꿍이라고 표현하죠. 감자차익, 감자차손도 이렇게 잔액이 먼저 있으면 상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에 취득한 유가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각각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기 매매 증권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차이를 먼저 보면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00주 곱하기 얼마에 대해서 10,000원에 대해서 얼마를 더해줘야 됩니까? 55,000원을 더한 금액이 취득 원가가 된다고 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3,000주 곱하기 10,000원 한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때 발생하는 55,000원을 따로 무슨 처리해야 됩니까? 수수료 비용인 영업 외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차이. 두 번째 또 차이. 뭐예요? 공정가치로 기말 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치가 얼마라는 겁니까? 3,000주에 대해서 10,000원이 아닌 얼마라는 거예요? 8,000원이라는 겁니다. 8,000원.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2,000원씩 하락한 거죠? 그래서 3,000주 곱하기 마이너스 2,000원이 평가
손실인 거고 더하기 우리 아까 55,000원 해주는 것까지 플러스 한 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되는 거고 이때 하나만 더 체크. 이 평가 손실은 반드시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 계정 처리한다. 배웠어요. 그쵸? 자, 근데 단기 매매증권도 마찬가지예요. 3,000주에 대해서 곱하기 8,000원에 대한 우리 기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건데 마찬가지로 2,000원씩 하락을 합니다. 3,000주 곱하기 마이너스 2,000주, 2,000원 하면 600만 원의 우리가 단기 손실이 발생하죠. 단기 손익. 그 차이예요. 자, 그런데 이 기타 포괄 손익이 요 금액이 된다는 것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605만5천원이 된다는 건데 요 금액이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의 금액이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은 마이너스 600만 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까 55,000원도 우리가 영업의 손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55,000원을 뭐 해줘야 돼요? 플러스 해줘야 되죠. 플러스 한 금액이 마이너스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번 볼까요? 다음 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유형자산은 무슨 목적으로 취득합니까? 사용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데요. 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이 드는 거죠. 그거는 다 뭐 해야 돼요?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킨다고 배웠습니다. 1번,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 교육 훈련비. 이것은 교육 훈련비로 따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설계하는데 그 건물과 관련해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럼 이거는 취득 부대 비용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운전 해보는 거죠. 이것도 포함시키는 거고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세공과금도 그걸 취득을 해야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 세금이다라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단, 8기의 기말 자본금이 얼마래요? 3억 원이고 이익준비금 잔액이 얼마가 있대요? 1,000만 원이 있대요. 예, 상법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이익준비금만 적립하기로 한다. 자, 상법 규정에 의하면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얼마가 될 때까지? 50%가 될 때까지 최소 현금 배당액의 얼마 이상? 10% 이상은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구분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상법에 의한 이익준비금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금의 50%가 지금 안 됐잖아요. 예, 3억 원인데 안 됐으니까 우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얼마? 현금 배당액의 10%.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금 배당액이 지금 3,000만 원 잡혀 있으니까 이익준비금은 얼마가 돼야 돼요? 300이 돼야 되고 좀 올려볼까요? 보기를 같이 봐야 되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되고 300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익여금 처분액이 요 B는 요 처분액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얼마가 3,8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이익여금이 뭡니까? 이익여금은 자본계정인데, 자, 뭐 여러 가지가 합산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당기순이익이 누적되는 거죠. 우리 돈 왜 법니까, 여러분?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처분하려고 돈을 벌어요. 당기순이익이 누적되면 처분 가능한 이익여금이 되는데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넘어온 게 얼마가 있습니까? 6천만 원이 있고, 자, 전기에 처분되지 않은 누적된 이익여금이 얼마가 있는데 4천만 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기에 지금 현재가 단기라고 했을 때 전기에 잘못된 회계 처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단기에 알았어요. 잘못됐네? 단기에 알았어요. 이거를.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단기에 어디를 고쳐야 되냐면 이익여금을 고쳐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 전기에서 발생한 단기 순이익은 어디 반영된다고 했어요? 단기 순이익이 요 미처분 이익여금에 반영되잖아요. 근데 전기에 내가 이거를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수익으로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래는 자본금이 증가해야 되는, 이익여금이 증가해야 되는 거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니까. 근데 이걸 오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익여금에 증가 처리해야죠.
중대한 오류라면. 근데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고 하면 우리가 영업에 손익 처리하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되는 거고, 1번 볼까요? 지금 문제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1번. 2024년에 전기 오류 수정 사항이 있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중대한 오류니까 이익요금에 가산했죠. 이거 300번대로 처리하잖아요. 그 맞고. 2024년도에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2023년도잖아요. 자, 지금 보면 2023년도 거 맞고 당기순이익은 6천만 원이죠. 얼마라고요? 6천만 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B는 3,800만 원 맞고요. 네. 그리고 2023년 재무상태표상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없다. 이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이 얘기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익여금 처분 내역 보시면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잖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자본 조정 계정으로 배웠어요. 무슨 계정으로 봤다고요? 자본 조정. 그런데 얘 잔액을 상각한 거죠. 이익여금이 났을 때 상각한 건데 이거는 만약에 뭐가 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상계 처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이익여금으로 상각했다는 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됐겠죠. 없어졌겠죠. 예,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 6번. 요 문제,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여러분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요것만 그려보면 돼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자, 제공품은 미완성품이죠. 지금 제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초의 제공품이 있고 단기에 투입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이 단기 총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완성이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말 제공품이고 완성이 된 게 뭐예요? 단기 제품이죠. 제품 제조 원가. 그럼 이번에 완성된 애는 제품이 돼야겠죠. 제품.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근데 이번에 완성되지 않고 전년도부터 완성돼서 넘어온 게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부터 완성돼서 넘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초 제품 재고액. 그러면 얘네는 뭐 해야 돼요? 완성된 애들은 팔아야겠죠. 팔리지 않은 애가 기말 제품 재고액, 팔린 애들이 매출 원가죠. 그럼 이 매출 원가는 당연히 이번 연도에 팔린 나의 뭐가 되는 거죠? 원가, 비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단기 총제조 원가는 단기 투입 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원가의 3총사.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럼 얘는 제공품 계정이라고 하는 건 미완성 계정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단기 총제조 원가. 차변에 있잖아요. 틀린 것은 1번.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에서 계산돼서 어디로 갑니까? 제품의 차변으로 가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어요. 만든 거니까. 그리고 제품 매출원가는 제품에서 팔린 거는 비용 계정이니까 차변으로 가는 거 맞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답은 몇 번? 1번. 7번. 자, 주식회사 세민의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300,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500만 원이다. 자, 제조 부문의 기계에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중배부율법 나왔네요. 이중배부율법에 의해서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한대요. 자, 이 경우에 수선 부문에 배분할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우리 뭐를 기준으로? 실제 기준으로.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뭐로? 최대 기준으로. 왜냐면 고정간접원가는 조업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전체가 지금 실제 기준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10,000시간. 그리고 최대 시간에 대한 기준은 전체가 몇 시간입니까? 16,000시간.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뭐니까요? 수선 부분이니까요. 자, 지금 얼마에 대해서는 300만 원, 변동인 300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기준을 적용해서 10,000시간분의 얼마?
4,600시간을 배분율로 해서 계산을 하면 138만 원이 되는 것이고, 고정 제조간접원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최대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6,000시간분에 7,200시간 해서 배분율을 곱해주면 225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63만 원. 답은 몇 번? 4번. 자, 8번. 자, 정상계별원가 나왔네요. 배부 차이 조정 방법 중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단 기말 재고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정 배부를 하게 되면 정상계별원가에서는 제조간접비를 뭐 합니까? 예정 배부하는데 우리 실제 발생하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차이가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배부 차이가 되는 거고 요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매출원가 그리고 영업의 손익 그리고 비례배분법이 있죠. 근데 이 비례배분법이 기준에 따라서 원가 요소별이 있고 총원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럼 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출액에서 못 빼고 매출 원가 빼고 우리 매출 총익이죠. 매출 총익 나오면 여기서 못 뺍니까? 판관비 빼죠. 판매비 관리비 빼고 뭐 나오면 영업이익 나오면 영업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외 비용은 빼주고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너무 길죠. 가는 길이 기네요. 차감전 순손익에서 법인세까지 빼면 등 빼면 단기순이익이잖아요. 그럼 해당 문제는 뭐냐면 자 다시 돌아가요. 저 배부 차이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냥 매출원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야. 이게 매출원가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정해서 예정 배부했는데 우리는 재무제표를 실제 발생액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요 맞추는 금액에 대해서 과소 배부했으면 플러스 해줄 거고 매출원가에 과대 배부했으면 매출원가에서 빼줄 거야가 매출원가법이에요. 자, 영업의 손익법은 뭐예요? 우리가 과소 배부했으면 영업의 손익에서 더해줄 거고 과대 배부했으면 영업의 비용에서 빼줄 거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던 얘네는 결과가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이 다 란데요. 그럼 비례배분법은 왜 그런가요? 비례배분법은요.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기 총제조원가 즉 제공품, 미완성품인 제공품 제조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거잖아요. 제조간접비 배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정 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하고 더해져서 이게 뭐가 돼요? 완성품이 되죠. 그게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완성되지 않은 뭐예요? 기말 제공품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 완성됐으니까 뭐가 돼요? 제품이 되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초 제품 재고액이랑 더해져서 판매되면 매출 원가고 판매 안 되면 뭐가 돼요? 기말 제품인데요. 지금 앞서 매출 원가 조정법하고 우리 영업의 손익법은 그냥 다 비용이나 수익 처리하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그렇죠. 여기서 처리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동일한데 이렇게 초원가 비례배분법이나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은 요 제조간접비의 차이가 이렇게 뿌려져서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말제품도 바뀌고 기말 제품도 바뀌고 매출원가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매출원가도 달라지고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라는 모두 달라지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달라지는 거죠.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단기순이익도 달라질 수가 있죠. 매출원가가 달라지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 비례배분법은 다른 재고자산이나 이 매출원가에 뿌려지는 비율만큼 달라지는 거고, 그쵸? 요 매출원가 조정법이나 영업의 손익법은 여기에서 조정해 주는 거니까 단기순이익에는 요 두 가지 방법은 영향이 동일하겠다. 그래서 3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9번 볼까요?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상 공손은 정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계획된 공손이죠. 그렇죠?
2번. 비정상 공소는 통제할 수 없으므로 제품 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아니,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비정상 공소로 보는 겁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2번. 자, 기말제공품이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정상공소원가는 모두 완성품에만 배분되죠. 그렇죠. 품질검사의 공정률이 언제에 따라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자, 정상공소는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품 원가에 가산된다. 틀린 것은 2번. 10번. 주식회사 성심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자,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에 대한 얘기죠. 자, 기말제공품 원가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기말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노무비, 노무비와 재료 직접 제조 간접비죠. 예,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법이니까 그냥 쉽게 쓸게요. 자, 300개, 단계 착수 900개, 중에 완성된 게 1000개, 완성 안 된 게 100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공손품도 있네요. 자, 보시면 1200개 중에 1100개니까 100개가 공손품이죠. 자, 그런데 공손품 중에 정상 공손이 완성품의 10%니까요. 완성품이 1000개의 10%는 100개네요. 그럼 얘네 100개 전부 다 무슨 공손이라는 거고 정상 공손이라는 거고 정상 공손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한꺼번에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요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료, 기말제공품, 원가. 자, 그럼 재료비부터 볼까요? 재료비, 환산량. 자, 100개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50% 적용해서 5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다 구해야 되네요. 그쵸? 그러면, 화면을 바꿔서 구해보죠.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공품. 기초 제공품 300개. 완성도 필요 없어요. 무슨 법이니까? 평균법이니까. 단계 착수 몇 개? 900개. 근데 1200개 중에서 완성된 게 몇 개이고? 1000개이고, 자, 공손이 아까 정상 공손이 몇 개이고, 100개이고, 기말 제공품이 몇 개였습니까? 100개였어요. 근데 완성도가 몇 프로죠? 50%였어요. 그럼 1200개. 환산량만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가 구하는 거니까, 재료비, 그리고 가공비, 환산량 다 구해야 되죠.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다 구하겠습니다. 자, 완성하고 공손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품질 검사가 완성 시점 했다고 했기 때문에, 100% 완성 시점에, 100% 완성 시점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게 실질적으로는 몇 개라고 보는 거죠? 요 두 가지를 합쳐져서 1100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됐고 가공비도 1100개는 모두 투입됐다고 보고 기말제공품의 경우에는 100개인데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됐으니까 100개 그대로 들어가고 가공비는 50%밖에 진행 안 됐으니까 50. 그래서 가공비 환산량은 얼마가 되고 1200개가 되고 재료비 환산량은 가공비 환산량은 1150개가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엔 평균법이니까요. 평균법이니까 자, 직접 재료 원가가 여기 기초 재고액에서 재료 원가가 얼마입니까? 12만 원이죠. 재료비 기초 얼마? 12만 원. 더하기 단기의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31만 4,400원 합산한 금액 나누기 몇 개 해야 돼요? 1200개 해야죠. 그러면 단가가 한 개당 얼마가 나오고 362원이 나오고 가공비는 지금 평균법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기초 가공 원가가 얼마고 20만 원이고 단기에 투입된 가공 원가가 얼마니까 44만 9,750원이니까 나누기 몇 개? 1150개. 이렇게 하니까 단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565원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기말 제공품의 원가니까요. 자, 재료비 100개 곱하기 재료비 단가 얼마? 362원 더하기 가공비 환산량 50개 곱하기 얼마? 565원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겁니까? 64,450원.
이렇게. 답은 1번.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이제 부가세 문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자, 수출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영세율 0% 적용. 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한다. 무슨 얘기야? 그 나라도 우리나라 영세율이면 나도 영세율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제무역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상호주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세율도 마찬가지다. 2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우리 영세율 적용되죠. 예, 3번 수출을 대행하고 수출 대행 수수료를 받는 수출 대행 용역 그 수수료 받는 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잘못된 거 3번. 영세율 적용받거나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죠.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가 지나고 나서 그쵸. 그 다음에 30일 이내. 그런데 조기환급은 그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하고 15일 이내 이런 식으로 조기환급 가능하다. 자, 12번. 다음 아래 사례에 적용될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기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고를 한다. 아까 방금 얘기한 조기 환급의 대상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내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투자한 거. 그러니까 고정자산이라는 게 이제 우리 회계상의 유형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예, 주식회사 부처는 법정신고기간 내에 2023년 2기에 예정신고를 했대요. 원래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한데요. 다음에 두 가지에 해당하면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도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출세액이 1,0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2,500만 원입니다. 이 매입한 거 중에 일부가 감가상각자산이라는 게 바로 이제 고정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유형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서상 차가감 환급 금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에요. 영세율은 수출하는 사업자니까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나라가 이렇게 컸다 하면서 뭐예요? 빨리빨리 돈이 동맥경화가 되면 안 되니까 돈이 돌게끔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환급해 주는 거고 고정자산 매입했다. 사업용 자산에 투자했다. 이게 뭐예요? 건물도 사고 기계도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지금 크게 투자하고 있는데 국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세금을 환급을 안 해주고 있으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빨리빨리 환급해 주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며칠 신고 기한을 했으니까 15일 이내. 옳은 거 고르는 거죠. 네. 그리고 2번. 예정신고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이거는 누구의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환급을 얘기하는 거죠. 조기 환급은 예정신고 때도 할 수가 있다. 3번. 환급세액은 매입세액 중, 지금 매입세액 중에 요만큼만 해당되는 비율만큼, 그러니까 얼마에 대해서. 전체 4,500 중에, 맞아요. 네. 2,000만 원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아니죠. 맞죠? 전체 2,500 맞네요. 2,500 중에 2,000만 원에 대해서만 그 비율만큼만 환급해 주냐? 이렇게 쪼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환급해 주겠다. 답은 4번. 네. 이번엔 소득세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거. 자, 원천 징수된 기타 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죠. 분리과세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 선택할 수도 있고요. 2번 기타 소득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소액이라고 봐서 기타 소득세가 없다. 3번 복권 당첨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 집 다 복권 당첨될 걸 기대하면서 요 세율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까지는? 3억까지는 20%. 3억을 초과하면 30%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세까지 붙어서 10%씩 22%, 33% 우리 다 계산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4번 기타 소득의 유형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득이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그건 기타 소득 아니죠.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서 사업과 유관한 특정 부분에 대한 지출액의 접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현물 접대비는 당연히 시가하고 장부가 중에 당연히 뭐를 보겠어요? 큰 걸로 보겠죠. 큰 걸로 평가한다.
3번,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서 발생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받을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돈을 안 받는 거는 사실은 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약정에 의한 경우, 약속을 미리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받겠다고. 약정에 의한 경우는 또 접대비예요. 자, 이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니다. 4번. 접대 행위가 발생했으나 해당 금액을 장기에 미지급했어요. 밥은 먹었는데 지금 그 식당에서 돈은 안 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접대비는 발생주의죠. 그 행위를 해야 돼요. 행위. 그 발생주의라고 할 수 있고, 요거랑 같이 보는 게 이제 기부금이죠. 기부금은 무슨 주의? 현금주의죠. 뭐 가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뭐 기부했습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기부금을 줘야지 기부금 그 귀속 시기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거에 대한 접대비는 아니죠. 우리는 행위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이니까 4번.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의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손익으로 귀속한다는 것은 거기에 과세표준의 결정액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법인의 수입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 기준에 의한 기간 경과분을 결산서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거 뭡니까, 여러분? 기간 경과분 결산서의 수익 계상하는 거. 우리 수동 결산 12월 31일 날 우리 뭐 기간 경과분이니까 미지급 수익, 미수 수익 이런 거죠. 미수 수익. 이렇게 미수 수익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주의입니까? 우리는 발생주의인 거죠. 우리 회계에서는 발생주의.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을 언제 인식합니까? 권리 의무 확정주의. 왜냐하면 법인세에서 손익을 인식한다는 건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여부가 중요한 건데, 지금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인데, 세법에서는 이제 많이 기업회계를 인정해줘요. 왜 인정해줄까요? 우리가 기업회계하고 법인세법을 다르면 뭐만 발생하죠? 조정만 발생하잖아요. 조정, 세무조정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이 조정이 최소한 좀 발생 안 되게끔 하려고 요거하고 맞추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미수수익으로 인식하는 그 발생주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인정을. 다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야 해요.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닌. 근데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예. 자, 2번, 3번, 4번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회계 기준을 많이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에서도 조정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 1년 미만의 건설인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일에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하고 송금을 산입할 수 있다. 뭐예요? 진행 기준을 안 보고 그냥 인도일 기준으로 본다. 이런 거고.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손익 귀속 사업연도 판단할 때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해서 용역을 제공한 것도 인도 기준으로 처리한 것도 인정하겠다. 그리고 자산을 위탁 판매한 경우 이거는 다 똑같은 거죠. 수탁자가 매매한 날이 속한 거, 소비자한테 인도한 날이 바로 우리 세법상 법인세법에서도 입금으로 보는 귀속 시기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15번까지 우리 전산세무 1급 111회 기출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5문제 보시면서 조금 이건 어렵다 하라는 것은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또 보시고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